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자주 못 봤는데요. 드디어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 또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조금 더 조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격상이 되면서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장으로서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작년에 여러분들 1년 선배들 졸업식을 못해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심화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한테 3학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졸업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학과장으로서 많은 어떤 고민들이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내실 있는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말고사도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11월 말 12월 초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바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드는데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에 볼 것은요. 예산의 내용 중에서 예산 총칙. 이제 우리가 지금 7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보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은 총칙은 예산서는 그 중에서 이제 세입 예산서, 세출 예산서는 어떻게, 추경 예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예시를 보여주면서 볼 건데요. 예산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놔요. 그래서 예산 총칙이 뭐냐면 예산안 편성의 한 부분으로서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 그래서 세입, 세출 예산이라든가 차입금의 한도액이라든가 그 밖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어 놓는 것을 우리는 예산 총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내용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세입, 세출 명세서인데요. 세입, 세출 명세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기년도, 보통 이제 우리가 예산서라고 하는 부분이 시군구에는 12월 25일 이전에, 회기가 끝나기 5일 이전에 제출하는데, 보통 시설에서는 법인에는 회기가 끝나기 한 달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11월 말일까지는 법인에다가 차기년도 2021년도 세입세출 명세서를요, 운영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법인에다가 11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면 법인에서는 12월 중에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2021년도 사업 예산서를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 세출 명세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정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게 있고 추정 수지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대차 대조표가 사실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단식부기를 쓴다 그랬잖아요. 복식부기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복식부기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시설의 예산 자체를 기관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기관에 보내준 것을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법인에다 보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법인은 복식부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인 차원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차대조표는 뭐냐? 그러니까 상인의,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상인들의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상법이 작성을 요구하는 상업장부를 말한다. 그래서 일정 시기에 있어서 상인의 총재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법인이 갖고 있다 그러면 법인의 총재산을 자산과 부채로 양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차변, 부채를 대변이라고, 그래서 대차 대조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양보로 나누어 기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액과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액을 대조해서
상인의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을 계산을 명백히 하기 위한 계산표. 그래서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향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법인에 관련된 부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법인의 예산을 주잖아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제가 노인복지관에 있을 때 통장이 사업별로 있었거든요. 사업별로 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많게는 20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통장이. 사업별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업별로 있어야 되는데 통장이 후원금 통장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사업별 통장은요. 매년 노에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지금 이제 그 시군구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통장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통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통장 만들면 통장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카드를 발급받잖아요. 그러면 통장이 20개면 카드가 20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카드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하죠. 예를 들면 뭐 경로식당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보건복지에서 받는 어떤 돌봄 서비스 뭐 기타 등등 사업마다 다 이렇게 그 이름을 써놓죠. 그러니까 그 카드에 그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카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향후에 과연 이제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건 이제 정부의 이제 역할이고 정부의 이제 그 표현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설로 주던 예산 자체가 법인으로 주는데, 법인으로 줬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통장을 매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국 단위의 사업이다. 전국 단위의 어떤 법인이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결교회 유지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에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전국에 시설들이 있거든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전에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그 중앙에서 다 이제 카드를 이제 그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뭐 인감부터 법인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법인 그 도장까지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서울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이걸 어떻게 다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제 그 예를 들면 성결교 유지재단 같은 그런 어떤 큰 그 기관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하겠냐. 그게 이제 뭐 저기 그 어린이재단 뭐 노란fun선이라든가 아니면 월드비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들도 사실은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입 예산의 편성. 그러니까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입은 돈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전체 재원을 예측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니까 돈이 얼만큼 들어온다라는 것을 예측해야 얼만큼 쓰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들어올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회사에서 통해서 들어오는 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수입이 될 만한 뭐 어떤 여건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총 예산이 얼만큼 들어오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지출도 원래 이제 월급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디로 지출하고, 그리고 부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어디로 지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을 또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에 대한 예산은 전체 재원을 예측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 관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의 수입으로 확장된 금액. 전년도에 수입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그것이 그때 못 썼어.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수입으로 확장돼서 써야 되는 금액을 우리는 관연도 수입이라고 하고요. 보조금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법인 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의 전액을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직원들 급여 나간다라는 거, 아니면 복지관이 있으면 복지관의 운영비, 시설비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보조금 수입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후원금 수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받는 각종 기부금, 후원금으로 몇 년 동안의 평균치로 계산한다. 이건 뭐냐면 후원금이 얼마 들어올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 1억, 올해 1억 5천.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치면 1억 2,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2,500을 만드는 거예요. 후원금 수입으로. 근데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통해서 또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입 예산서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그냥 그 평균치를 그냥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년도 2월금으로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불용된 금액으로 2월된 금액, 이것을 우리는 전년도 2월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전년도 2월금까지 세입으로 잡는다. 그 다음에 세출. 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쓸 거냐, 어디로 내보낼 거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배부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침에서 보조될 수 있는 각종 보조금, 국비, 지방비, 전액을 사업별로 계상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의 기재 내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시설 운영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많이 부풀려서 써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세입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 예산 편성의 체계를 보면 세출 예산의 과목 구조는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 예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뭐 그 세입도 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출도 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예산서도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과목 해소란에는 목간의 경비별 소요액, 산출 내역 및 금액을 반드시 계상하여 명시해야 된다. 이게 산출 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입 예산서가 있고 세출 예산서가 있는데 세입 예산서 안에도 세출 예산서 관항목이 있잖아요. 관항목 있고 증감액 있고 그 다음에 산출 내역. 그러니까 세부 내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산출 내역이라고 표현하고 금년도 산출 내역 뭐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그 산출 내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그 지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통용별 편성. 자,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의 관항목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관항목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따가 또 보여주겠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그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말 하지 말고 생활시설입니다. 이건 옛날 책이라서 수용이라고 되는데 요즘 수용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관항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설회계와 복지관 회계와 그 이용시설 회계와 그리고 법인 회계가 별도로 항목별이 구분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및 수용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여비, 운영, 여비, 보수 규정에 의해서 그 지급을 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별도로 여비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제 보통 이제 공무원 수준만큼이라고 하는데 급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숙박비 얼마, 그리고 서울을 가게 되면 KTX를 타야 되는지 새마을호를 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비 규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 보수도 보수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장은 호텔에서 자야 되고 직원들은 모텔에서 자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KTX를 같이 타는 거하고 일비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비하고 일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출장 갔다 온다 그러면 일비라고 해가지고요. 만 원씩이든 2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비라고 하는 부분은 교통비, 숙박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박 2일이다 그러면 만 원씩이다 그러면 2만 원, 2만 원씩이다 그러면 4만 원을 주는데 그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일비는 수고함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일비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보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수당 및 복리 후생비 법인 시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는데 이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 건지 재수당은 어떤 경우는 그 시군구에서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명절 휴가비 이것은 이제 60% 그래서 구정 추석 이렇게 해가지고요 60% 120% 본봉의 120%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각 시설에서 그 일정 부분을 부담 능력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수당을 별도로 준다거나 자격수당을 별도로 준다거나 직책수당을 별도로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복리후생경비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직원들 조끼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복리후생경비에서 지출을 하는 거고요. 판공비 법인 시설의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기관장한테는 30만 원 준다, 사무국장한테는 15만 원 준다, 팀장한테는 5만 원 준다 해서 이제 이게 직책수당 말고 판공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시설. 그건 누구예요?
시설과 법인의 범위 능력 범위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그 판공비라고 그래가지고 기관장한테 막 뭐 매월 100만 원씩 주던 시설이 있어가지고 시군구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조금 말이 많았던 것들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관장들이 워낙 이제 후원자나 뭐 외부 활동이 많아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판공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법인과 시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공비율이 적절하게 활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칫줄 상기 항목의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 지향. 그러니까 판공비적으로는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자칫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없는 항목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잡기가 어려운 경우, 그래서 이제 잡지줄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금액은 그다지 없다. 그래도 보통 일부, 그러니까 예비비를 뭐 어디는 뭐 10분의 1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이제 예비비를 뭐 예비비도 만약에 예비비에 1,0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이외에 있는 규정에서 없는 부분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예비비를 쓸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비비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때 쓰면 안 돼요.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그 세출 항목에 계산이 된 경우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예비비로 1,000만 원을 둔 건데, 이것은 사실 예비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예비비로 둔 건데 1,000만 원으로 예비비로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그것을 쓸 때는 운영비든 여비든 재수당이든 뭐 어디든 계상을 해놓고 그 1,0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비비는 이제 그쪽으로 다 1,000만 원 넘어갔으면 예비비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상해서 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예비비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 의무적으로 써도 된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을 우리가 줄여서 그냥 추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은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경우에 편성한다. 금액을 추가한다고 해서 다 늘리는 것만 아니죠. 어떤 경우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증액시킨다, 이거 표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금액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업비를 항목을 늘릴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증액할 수 있고 감할 수도 있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1억 잡아놨는데 후원금 자체가 예를 들면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당연히 5천만 원으로 감해서 써야 되는 부분, 감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늘어날 수 있고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추가 증액이라고 하는 표현만 쓰는 것은 마땅치 않아요. 자, 예산안의 확정. 매 회기 시작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고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예산의 집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고는 당연한 겁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월. 그러니까 전용해서 이월해서 쓸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 간의 전용은 이사의 의결을.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예를 들면 운영비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인건비 쓸 거 운영비로, 운영비 쓸 거 인건비, 이건 안 된다. 관 밑에 항이 있고 항 밑에 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이사의 의결을 통해서 써야 되는 거지만, 관 밑에 있는 항 간의 목 간의 전용은 이 대표이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어떻게 할 때, 예산을 전용할 때는 동일 관내 항간의 전용은 이사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한다. 동일 관, 이 동일 관 밑에 관 안에서 항간에 그리고 목간에, 이것은 이사의 의결을 통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에 보고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관간에라고 하는 부분, 이사의 의결을 통해서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동일 관 내에 있는 항간의 전용이라고 하는 부분, 목간의 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사의 의결을 통해서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 전용하지는 못한다. 당연하죠. 이사회에서 못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법인 및 시설의 세출 예산 중에서 경비 중, 세출 예산 중 경비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는 경비는 다음 연도에 2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2월 시키는 거죠. 아니 당연히 이제 올해 못 쓰면 어떡합니까? 다음 연도에 써야지.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후원금이 예를 들어서 그 목적 사업이 어떤 지정 후원금이나 그럼 그때 다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목적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비지정 후원금이야. 지정 후원금이 아니야. 비지정 후원금이야. 근데 올해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그 시설
예를 들면 그 보수를 해야 된다. 근데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년도 후원금 가지고는 안 돼. 그럼 올해년도 후원금 중에서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는 이월시켜서 내년도 후원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시설 보수비로 리모델링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럴 때 뭐 한다? 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전용 및 이월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융통성은 조금씩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의 내용, 예비비. 자,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 예산에 계산된 금액으로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에 계산하여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용할 때는 항목 간에 계산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죠. 그 다음에 특정 목적에 대한 예산.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이 사업을 위하여 이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러니까 올해 년도에 내년도에 예를 들면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하는 게 이게 이제 2년도 회계 이상이잖아요.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산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적립할 수 있다. 자, 특정 목적 사업으로 별도의 회계를 특정 목적 사업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예산서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는 세입 세출 예산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하는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결산을 보면 12월 30일이 되기 전에 미불금, 미수금이 없도록 준비한다. 퇴직적립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후원금 수입이나 지출 내역과 잔고를 확인을 해야 된다.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부를 마감하고 12월 말 누계 금액이 결산금이 된다. 통장별로 12월 31일자 예산 잔액 증명서를 금융기관으로 받아둔다. 왜냐하면 12월 말 누계 금액이 결산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제출. 결산서는 다음에 익년도, 그러니까 이제 그 2020년도 결산서는 2021년도 3월 30일까지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2월 말 일 다음에, 그러니까 3월 31일 이전에 뭐 해야 돼? 이사회를 거치는 거죠. 그죠?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자, 보고서. 법인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보고서는 일일 보고, 월간 보고, 분기별 보고, 반기 보고, 연본 보고가 있다. 보시면 됐고요. 자, 사무의 인수인계.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될 때는 당해 사무의 인수는 발령일부터 5년 이내, 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예, 뭐 회계 사무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발령 받으면 가능한 한 왜냐하면 이제 5일 이내라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발령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업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자료 등의 각 목록을 3보씩 작성하여 인수, 인계, 인수장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각 한 번씩 보관하고 나머지 한 번은 예금 잔고 증명과 함께 인계, 인수 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라고 하는 그 업무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회계라고 하는 부분, 사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라고 하는 부분도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파일들, 목록별 있죠? 장부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증빙자를 첨부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거기서 누락된 부분은 인수인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전임자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장부가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인계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인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수인계 증명할 때 도장 찍을 때는요, 그 장부 하나씩 확인하고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뭐 같은 사무실에 있거나 다른데 발령받고 그러면 그냥 이제 인간적으로 하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인계 인수에는 냉정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장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봤고요. 우리가 그거 하나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예산서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세입세출 예산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세입세출 예산서라고 하는 그 명세서는 올해 이제 관항 목이 있고 전년도 예산, 당해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어느 복지관에 운영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여기다가 당초 예산액 썼더라고요. 당초 예산액. 당초 예산은 왜냐하면 2021년도 그 사업계획서 예산서가 있었는데 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당초 예산액. 그래서 왜 이걸 당초 예산액이라고 그러냐? 당해년도 예산액이지. 그랬더니 이제 원래 이제 2021년도 예산서를 할 때는 2021년도 세입세출 명세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해년도라는 건 2021년도 예산서인데 당초 예산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썼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그렇게 하랬대요.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것은 이제 그 원래 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거에 맞춰서 쓰는 게 원래는 맞다.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 그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산서를 예전에는 이렇게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산 편성안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만들고 난 다음에 예산 총칙을 만들어요. 자, 금액은 얼만큼 35억 7,100 얼마고 그 중에 이제 그 세출 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이렇게 세출 명세서 있죠. 그 다음에 이 금액은 어떻고 이렇게 전용하고자 한다. 라고 해놓은 것을 우리는 예산 총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출 총괄표가 나오고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입 예산서, 세출 예산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입 예산 총괄,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렇고 올해 년도는 이렇다. 연도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전년도 당연도라고 쓰고 전년도 당초년도라고 그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지금 전년도 당해년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세입세출 이게 어느 기관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서 전년도 2016년도 당해년도 2017년도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더라. 그리고 여기는 산출 내역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부 산출 내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7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당해 연도 예산 산출 내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세부 산출 내역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느 기관은 산출 내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산출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세요. 자, 항목이 정해져 있죠. 그거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고 그 다음에 세입에 관련된 부분 보죠. 세입. 자, 항목별이 나와 있고요. 세출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경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세입에 대한 추경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항목별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항목별 있고 이건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은 원래 본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변경 후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변경 후는 결국에는 15년도 거면 2015년도 예산안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변경 후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변경 후가 전체 예산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서가 되는 거고 차기년도 예산서는 이걸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세출에 관련된 부분 보세요. 세출에 관련된 부분. 변경 전 변경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경 후가 결국에는 이 변경 후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변경 후가 결국엔 2015년도 예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는 이 예산서가 전년도가 되고 이 변경된 게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예산서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전년도 예산서가 변경 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봤고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교시에서는 인력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